속 쏘는 인문학과 만난 민주주의 문지연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급격한 사회, 환경적 변화 속에 살고 있죠. 다양한 용어로 이 시대를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계화 시대, 지구촌 시대, 정보화 시대, IT 시대, 스마트 시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사이버 공간이 등장했고 인공지능 AI 아바타가 기업 광고 모델을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가상인간 로즈가 지난 2020년 1년 동안 체결한 전속 계약이 13건, 협찬 광고가 100건이 넘습니다. 수만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가상인간의 SNS 게시물은 진짜 인간보다 평균 3배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전하는 정보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의 발달로 더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SNS를 통한 새로운 정치 참여 행태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활과 사회 현상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적응하지 못할 만큼 빠릅니다. 이제 말 한마디에 집안에 불을 켜고 끄며 일정을 알려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어느새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 있고 이미 단순한 생산 과정에는 로봇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휴대폰 하나면 세상 온갖 정보와 지식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젠 오히려 넘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의 부재가 더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하철에서건 버스에서건 심지어 길을 가면서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상거래, 금융거래, 문화생활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축적된 정보는 빅데이터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사람들의 가치, 태도, 행동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뒤로 사회의 개인화 그리고 다원화 확산, 양극화의 문제 역시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만연해지면서 공공성이 약화되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있고요.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간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쉽게 외우던 전화번호도 휴대폰 연락처를 보지 않으면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일상에서도 단기 암기도 귀찮아 컨트롤-C로 복사하고 컨트롤-V로 옮겨 붙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에 길들여진 거죠. 디지털 치매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립국어원이 2004년 디지털 치매를 신조어로 올렸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해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외우는 전화번호가 집과 가족의 번호뿐이라면 일단 디지털 치매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지 않고 부를 노래가 몇 곡 안 되는 것도 디지털 치매 증상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디지털 치매는 아닌가요? 미래학자 니콜라스 칸은 인터넷이 사람의 뇌를 얄팍하게 만든다고 했는데요. 온라인에 쏟아지는 정보를 슬쩍 훑어보는 스타카토식으로 사람들의 독서 습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설 전쟁과 평화 같은 대작을 뚝심 있게 읽어내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칸은 과거의 내 뇌를 잃어버렸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미디어 이론가 더글러스 러시코프도 디지털이 기억력과 사고력을 감퇴시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기억하려 애쓰지 않고 컴퓨터의 상시 접촉 상태를 유지한 채 그때그때 꺼내 쓰느라 디지털에 얽매인다고 했습니다. 낯선 얘기가 아니지 않나요? 디지털 치매 저자이자 독일 뇌과학자 만프레드 슈피처는 디지털 치매는 정보기술을 주도하는 한국의 의사들이 처음 이름을 붙인 질병이라며 책 제목을 고른 계기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초등학생 12%가 인터넷 중독이라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독일 청소년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14세부터 16세 중에서 인터넷 중독자가 4%에 그치지만 자꾸 늘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이 시대 인간의 삶은 IT 기술과 인공지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지 인공지능과 로봇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이버 시대의 인문학에 대한 요구가 열풍처럼 일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사를 창업하여 세상의 프레임을 바꿔놓은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DNA에는 기술뿐 아니라 인문학이 녹아있다며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문학은 어떤 시민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인문학의 본질은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그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당면한 현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새로운 것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새로운 깨달음이 인문학의 즐거움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인문학을 꿈의 학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문학이 요구하는 중요한 시민성 중 하나가 바로 창의적 사고와 상상의 능력입니다. 정보와 지식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문제에 대해 왜 그럴까 하는 의문을 던지고 앞으로의 변화를 창의적 사고로 자유롭게 상상하라는 거죠. 여기서 더불어 요구되는 시민성이 자유의지와 자율성입니다. 방대한 정보와 인공적 지능으로 제시되는 데이터의 대안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지는 의식을 바탕으로 인간다움이 묻어나는 대안을 고민하고 상상하는 능력, 생각을 바꾸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인문학이 요구하는 시민성입니다. 2007년 미국 하버드대 역사상 첫 여성 총장에 취임한 드류 길핀 파우스트는 취임사에서 교육은 사람을 몫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몫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은 미래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몫수는 기술의 축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기술의 축적이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문학적 사고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인간과 기술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T와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는 탁월한 지식과 기술만을 가진 몫으로 살아야 하는가? 아름답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고 꿈꾸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이 시대 인문학이 요구하는 시민성의 답이 있습니다.